얼마 전에 어디였지? 프레시안 기사였나? 이거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저 또 고민했는데 이제 공공도서관들이 이제 정해진 연차가 지나가면 수서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냥 빼내야 될 때 뭐를 빼낼 거냐. 오래된 책 기준을 정해서 빼야 되잖아요. 내 책 벌써 빠질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할 수 없는 책 가령 그러면 구할 수 없는 책을 힘드니까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책은 또 빼야 되고 아니다. 공공도서관은 어쨌거나 세금을 받은 공공의 이익을 해야 되니까 그럼 많이 보는 책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제일 큰 기준 이제 두 개 부딪힌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한테 만약에 그거 수서 이제 탈락하는 위원을 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겠구나 이거를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공공성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성 개념을 앞에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퍼블릭리스가 되겠죠. 일정은 우리 공동체가 도달할 공적 기준들, 합의한 공적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뭐 사람 죽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공은 이제 커먼즈잖아요. 함께 공이니까 우리가 공을 자산으로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분배될 것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적 기준은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면 도달할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못 미치는 것들은 배제됩니다. 배제되는 게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수준이 너무하냐? 이거는 넣어야 돼. 뭐 남들이 보고 난 건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식의 독점이라든지 자녀 독점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반대로 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할머니도 볼 수 있고 애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들이 얼마나 소중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책도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지점이 잘 모순되는 원칙인데 이게 중간점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적주의에 필요한 책들을 우선도 있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책들, 모두 같이 나누는 책들도 같이 배치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말이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칸은 정해져 있으니까 도서관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런 관점에서 저 원래 전자책을 많이 사거든요. 전자책이 없으면 종이책을 사요. 왜냐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전자책을 출간을 안 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좀 많죠. 네, 근데 이게 20% 정도 평균 20%라고 맞아요. 이게 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계약상에 뭐 이런 게 있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도서정가제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 관련 산업을 공공재로 인식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출간되는 책들을 전자책으로 함께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무화시키는 게 그 공공재로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뺏고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도서관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서점들도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경우에 생각보다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책들도 찾아보기 힘든 것들도 많아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 나서서 디지털화 하는 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카이빙 차원에서 온라인 책, 전자책에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빠른 소리 종이 넘기는 질감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이게 근데 더 집중이 잘 되는 게 확실히. 제가 올해 아쿠타카와상 받은 분 네. 혹시 책 보셨는지 나중에 한번 안 보셨으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요. 야마가타 세이노. 네. 올해 아쿠타카와상 받은 분이 선천적 장애 질병이 있는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몸을 거의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서 굉장히 그런 말하자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이 아쿠타카와상 받은 것 자체로도 이슈가 됐는데 내용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기존의 아쿠타카상도 뭐 일본 언론은 계속 주목하지만 이분은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돼서 그 일본 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뭐 이렇게 질문이 오가는 중에 나는 창녀가 되고 싶다. 애를 가져보고 유산도 해보고 싶다.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나는 때려 죽여도 못하니까. 그래서 종이책을 넘기는데 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해해서 나는 책을 못 넘긴다. 전자책을 봐야 된다. 전자책이 아니면 나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은 여전히 비장애 중심주의적 사고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제일 오래 사회적 이슈를 하나를 만약에 네가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꼽아봐 그럼 전 전자면 시위를 꼽고 싶어요. 근데 전자면 시위에 대해서 너무나 사회가 무관심해서 무관심하고 적대적이고 적대적이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꼰대 소리를 해도
눈빛이 저한테 동의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애가 분명히 어쨌거나 지금 인문학적 흐름에서는 최근에 이제 장애가 가장 이제 동물 젠더 이게 페미니즘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장애랑 겹치게 되는 흐름이 지금 있는 게 말하자면 인문학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노들에서 하는 장애학 정도만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오히려 못 따라가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소설들에서 저도 소설을 뭐 그래도 꾸준히 따라가면서 읽는 독자라고 생각하는데 소설에서 이런 장애 문제를 다룬 건 오히려 그 청개파랑에 보면 그 장애 얘기를 굉장히 잘 다뤘더라고요. SF 안에도. 근데 오히려 넘어왔을 때 조금 더 제가 일부러 제 본인은 아니지만 격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순문학이 너무 흘러간 것들에만 관심이 있나? 아까 뭐 역사라는 거 욕설을 잊으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장애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페미니즘도 이제 테크노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점점 엮어가잖아요. 같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페미니즘의 이전 세대 이제 여기서 불평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새로 바꿀 수 있는 걸로 기술과 결합하는 게 있고 방금 말한 장애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가님 기억이 안 나는데 SF에 전신 장애가 있으신 분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분도 거의 이제 어디 굉장히 좁은 몇 개 일부 근육으로 글을 쓰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 분들도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분도 저기 아니에요? 원래는 수문학으로 시작했던 분? 제가 창비에서 소설을 냈던 분? 그분은 다른 작가님이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어떤 SF보다는 이 현실 문학의 자장에서 좀 있는 거고 SF에서 그런 이제 어떤 장애가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들을 펼치는 거 보고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SF는 이 세계에서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 전망을 보는 장르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합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불러오는 거에서 사실 인문 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하는 느낌도 강하잖아요. 물론 기대하시는 분들, 가속주의 이런 분들은 빨리 가속시켜서 자동화해서 해방하자 하지만 우리는 뭐 그 과정에 대규모 실업이라든지 어떤 뭐 인간적인 게 소멸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술이 어떤 미래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 작년에 그 전장현 시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경석 대표. 네. 그분이 그 작년에 연극 제목이 생각 안 나요. 근데 어떤 연극이 있었는데 연극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서사적 연극이라기보다 일종의 렉처 퍼포먼스처럼 일종 강연 같은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거기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좀 약간 놀랐어요. 일단 그게 공연이 그러니까 그 전체 기획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하나는 반지하 그 공연장에다가 전장현 시위라든지 장애인 운동 같은 거 관련 역사라든지 이런 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위에서 이제 그 강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시위를 했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한 걸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밑에 영상 보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계속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니까 다들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하다가 이게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인 것 같은 느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가다 이거라도 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좀 저 좀 충격받았어요. 저 몰랐다는 게.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알만한 거였긴 해요. 네. 관심사가 이제 급속히 떨어지는 거겠죠. 아마 저도 그 얘기를 듣던 기억이 나는데 박경석 대표님 100분 토론 나오셨잖아요. 아마 100분 토론에 장애인 나온 건 처음일 거라고. 그 전까지 그 많은 사회 이슈를 다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이렇게까지 해야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마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 씨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문학도 그렇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맥락으로 누군가의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운동성을 만들기 힘들어진 사회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진보 윤리운동이 그 죄책감을 주입시키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죄책감에 이제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왜냐하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살고 어차피 사회에서 리스크 나 혼자 짊어지고 다들 그 외롭게 살고 있어서 이제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원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더 늘어났어요. 왜냐면 이게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도서정가제 새우깡에서 비롯된 도서정가제 얘기를 해서 도서정가제가 이제 일반 독자 또는 이제 문학산업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도적인 문제였을 거고, 그다음 기술적인 발전 때문에 이제 AI를 둘러싼 얘기와 동시에 그것에 반응하는 이제 문학적 안에서의 반응들, 그다음 그것이 어떻게 윤리적인 질문으로 가는 문학 본연의 것과 뭐 의미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해봤고, 그다음 사회 외적인 것으로는 사실 뭐 이슈 없는 한 해는 하루도 없겠죠. 올 한 해도 뭐 물론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뭐 저희가 다 하기에는 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장애 중심주의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제가 알게 된 지 한 2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비장애 중심주의, 지금도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순간. 그 우리가 만약에 장애가 있었다면 올라오는데 힘들었어요. 오늘 촬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장애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비장애 중심적으로 설계된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문학을 또 어쨌거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학은 뭐 작고 뭐 이재용한테 관심 없잖아요, 우리 문학은. 그러니까 작고 그죠? 언론에 안 나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장애라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도 비등단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책을 내시면서 뭐 자비든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비등단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 문학 우리 내부의 진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유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작은 저 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요 등단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협소하게, 원래 등단이라는 게 데뷔라고 하면 자비로 출간하면서 내든 아니면 뭐 출판하면서 내든 아니면 동인지로 하든 등단은 맞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뭐 신인상 같은 거 데뷔하는 요거잖아요. 그게 2000년대는 사실은 요거 하나로 수렴되고 나머지 등단들은 좀 잘 인정 안 되는 추세였으니까. 네. 우리가 이전에는 문학계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디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60년대쯤 얼마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시인이 300몇 명 이렇게 숫자를 셀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 얼굴을 전부 알고 이 사람의 작품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소설가는 좀 더 적겠죠. 월평이라는 전통이 그래서 시작됐죠. 예. 그럼 그 가능했네요. 예, 그리고 평론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문학의 등단은 그런 게 등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등단에서 얼굴을 알고 이 사람 작품을 이제 이렇게 돌려있는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약간 사교계 데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예들이 좀 많아지고 신춘문예가 좀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확장됐지만, 그래도 어느 단계 90년대 제 생각엔 중후반까지는 그게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 사람 이름은 알고, 물론 문예지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활동 이 사람 오늘 잡지에서 이거 봤어? 이 정도가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2000 그게 흐려지면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2016년에 이제 흔히 있었던 이 문학계 미투. 그러면서 그게 등단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문제도 많았고 서로 이제 논쟁점이 있었지만, 권위가 그렇죠. 그 위기의 권력이 생겼다 이거 하나로 방금 말한 등단의 문제들이 이제 부정적인 문제들 그게 나오게 되면서, 당신들은 뭔데 왜 우리에서 선배 대접을 하려고 왜 우리를 아랫사람을 보냐 이런 게 생기면서부터 그때도 권위가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권위라는 문제가 이렇게 좀 등단의 개념 자체도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그럼 난 그런 거 안 해 하고 이제 독립 출판도 하고. 근데 그렇게도 하는데 또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아까 교보에 있는 출판사들에서 좀 해야 어쨌든 자기 작품도 읽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모든 상태를 견디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무게수가 조금씩 점점 이제 비등단 쪽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버리니까. 대중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아무리 좋은 평론과 상찬을 해도 여기서 이제 시장이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점점 문학 장 자체는 좁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새는 쓰는 표현이 문학계라고 안 쓰고 장이라고 쓰는데, 문학계는 어떤 이제 고정된 형상이라면 장은 계속 유동하고 흘러가는 그런 사건들이 수시로 명멸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저는 지금 등단이 그 이전에는 90년대, 80년대, 70년대로 가면 등단이 조금 더 다원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다원적인 상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의 보수적인 방식의 어떤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하는 거는 일종의 라이센스 개념이라고 이미 받아들여졌잖아요. 저 등단할 때도 그 라이센스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라이센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하고 배제라는 표현 좀 폭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선택한다는 거 배제나 다름없으니까 선택을 할 때 어쨌든 정보를 모든 걸 파악할 수 없다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냥 효율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다원화돼서 다른 방식의 등단하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그냥 저는 지금이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선호의 문제로만 따질 수 있나? 사실은 등단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유지됐을 시절에 성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첨예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학 실험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들한테 사회적 보상을 줬잖아요. 명예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인간적으로 이거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자원을 맞아요. 상징 자본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꾸만 몇몇 비등단 혹은 등단한 작가들 중에서 자꾸만 등단과 비등단을 선하게 이분법으로만 판단하는 게 저는 약간 어리석어 보여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나영석 PD 있잖아요. 1박 2일 했던 그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을 때는 이 PD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문사 방송국에 비싼 카메라 있고 제작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은 작품을 만든 거는 그 제작비를 자기들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썼던 거고 지금 와서 유튜브에서 맨몸으로 경쟁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실력자들이 있어서 자기들은 택도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자기들 그럴 거는 방송국에 후광이 있어도 가능했다는 얘기고 어쩌면 저희들도 이제 매체가 그때는 한정돼 있고 종이책을 내주는 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대형 출판을 메고 있는데 그 매체에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풀을 맞는 거잖아요. 등단제도 가지고는 거기서 뽑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경쟁 자체가 좁고 그래서 이게 된 거였는데 지금 이제 누구나 출판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SNS 채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는 이때부터 정말 이제 사실 그 등단과 비등단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각자 매체가 세지니까. 전 그게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로 한 사람의 작가가 책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낮아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스트 높아지면 당연히 신중해 줄 수밖에 없고 각종 라이센스나 경력을 확인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말하자면 공공의 장이 건전해야 사실 그렇죠. 이 건전한 장을 만들어야 경쟁은 자유롭게 뛰어들게 하되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 건전해야 이게 걸러지고 뭐 그런 거 역할하는 사람이 평론가인데 평론가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공론장이 무너지고 과연 그럴까요? 평론가에게 이미 주어진 역할이 그럴까요? 오히려 독자들은 아마 그걸 또 구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그죠. 나는 비등단 작가만 읽을 거야. 뭐 이런 독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베스트셀러 보면 뭐 달러고트 꿈백화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미 소설에서는 등단 비등단 영역이 없다고 사실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요즘 몇 년 동안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지도 있는 출판사들이 뭐 그 전만큼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를 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밀 수 있는 작품 혹은 작가만 있으면 콘텐츠만 확실하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마 그거 누구도 동의할 텐데 가장 이상적인 건 자유롭게 경쟁하고 말 그대로 기회의 평등을 만들고 제도가 결과의 평등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공공장은 건전하고 그럼 누구나 자유롭게 뛰어들고 뭐 도태되는 건 도태되고 이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SF나 뭐 순문학이나 뭐 이런 구별도 없어질 테고 예를 들면 나이가 뭐 70이 됐든 뭐 10살짜리 애가 글을 썼던 이것도 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 그게 평론의 역할 아니냐 뭐 농반진반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올해 자음과 모음에서도 그랬고 문학과사에서도 그렇고 평론에 대한 운동에서도 있었죠. 네. 평론에 대한 질문, 이거 오래되고 낡은 질문인데 저도 평론가로서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도달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문학공공장이라고 만약 편의적으로 불러본다면 문학공공장을 건전하게 만든다라는 것도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평론가들에게 만약에 일단 왜냐면 시인 소설가는 작품 쓰느라 바쁘니까 자기 검열 안에서 완성을 하잖아요, 요즘. 그럼 시인이나 소설가가 평론가를 바라보거나 평론가끼리 평론을 대하거나 아니면 문학 시장 안에서 출판사에서 평론가를 바라보거나 할 때 우리 평론 자체의 방향성 또는 평론가의 방향성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문예지들에서 이런 특집을 다루면서 저도 비로소 평론가들이라든지 문학장에서 지금 이런 생각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등단도 10년이 넘었고 평론가들의 역할이 저 같은 보수적으로 계속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을 하도 안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진짜 너무 궁금해요. 뭐 궁금하다는 건 평론가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문학의 위기는 뭐 평론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장에 있는 사람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위기의 방향성을 이제 서로 어떻게 느끼는가. 좀 더 아무래도 이제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평론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독자들의 반응도 중요할 것이고 또 비평의 경우는 자기가 또 갖고 있는 어떤 의견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하는데 시장 작가에서도 왜냐면 작가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또 시장에서도 원치 않는 것 같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이 작가가 내가 원하는 걸 써줬네 그러면은 거기 주목하게 되는 거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어쨌거나 그러면 평론가들의 최소한 그럼 지금의 역할로 이 문학공공장을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전적으로는 비평도 이건 글을 쓰는 행위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게 단순히 자기 만족만 아니고 어떤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천적으로 좀 개입하려는 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기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이 텍스트를 내가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부여를 또 다른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문예지 매체를 통해서 그래도 다수에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쓰게 된 독자가 나랑 편집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과연 비평을 진지하게 읽히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몇몇 사람들에서만 공유되고 끝나는 건 아닐까? 우리 정말 사회 변화에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예전처럼 이제 뭐 백낙천 선생 시대처럼 뭐 김현선님 4.19 평론가 시대처럼 어떤 담론론, 이중과제 뭐 이런 걸 만들고 분단 체제를 만들고 어떤 사회를 실제로 그걸 끌고 가려는 그런 거대한 추동할 수 있는 힘들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면은 지금 비평가들도 항상 뭐 문학의 외소를 얘기하지만 본인들도 굉장히 외소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결국 그런 느낌의 이제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떤 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담론을 만드는 게 단지 문학사에 한 이름 한 줄 남기고 뭐 내가 누굴 명명했어 이런 게 아닌데 비평도 어떻게 보면 자꾸 외소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저는 소설가시는데 네네. 창작의 뭐 이전 단계든 아니면 이 출간이 딱 끝나서 이후 단계든지 간에 직간접적으로 평론의 영향이랄까? 평론의 영향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평론의 영향이요? 제가 창작할 때요? 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이라고 하면 아마 제 세대 등단한 작가들까지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치면 내가 왜 빨리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달리고 있는 상태가 돼서 작가가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창작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좀 더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 다다랐다. 근데 평론가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거꾸로 되짚어 볼 수가 있고 복기를 하면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 경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 몇 년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특집들을 보면서 저도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저는 한국 문학장이 뭐 등단서부터 시작해서 다원화되고 평등해진 것도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평등해진 것처럼 보이는 그 허상 뒤에는 기존의 상징 자본이 모두 와야 되고 그냥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있는 어떤 과도기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 자본을 재생산하는 평론가들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남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평론의 역할? 제가 얼마 전이 오래전이구나. 무슨 좌담 평론가들끼리만 모아놓고 한 좌담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맡으신 분이 저 이제 내년
그 계획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였어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냐. 그랬을 때 내년 계획은 뭐 출판사들이 짜고 있겠죠. 저 사람한테 글을 맡기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평론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평론을 쓰게 되는 계기라는 게 내가 이건 진짜 내 때려 죽여도 써야겠다. 너 진짜 할 말 있다라고 쓴다고 해도 그게 물론 뭐 개인 블로그로 가고 그래서 개인 블로그 자체 뭐 방문객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론가로 등단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연락처를 알아내서 나한테 청원 올 때 아무거나 써주쇼라고 청탁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잖아요. 어렵죠. 기획 특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주제는 주어지니까 가장 자유로운 글이 기획 특집일 텐데 항상 그런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뷰를 쓰다 보면 진짜 쓰기 싫은데 이거 왜 써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특집이나 썼으면 좋겠다. 특집이 오면 뭘 쓰지? 그냥 차라리 책 한 권 읽고 쓰는 게 낫겠다. 또 이런 어떤 항상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쓰게 되는 거는 남는. 그리고 좋게만 말하면 이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또 들어온 글을 쓰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평론가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고민. 그리고 평론가들 같은 작가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평론가들도 이게 소비 구조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등단하면 개간평 맡기고 뭐 하고 3, 4년 뭐 좀 박하게 말하면 데리고 놀다가 같이 더 재밌으면 더 데리고 놀고 아니면 이제 너는 따로 놀아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잊혀지고 그래서 아마 시인 소설가 등단 비율과 평론가 등단 비율 살아남은 건 똑같을 거예요 결국은. 네. 뭐 1, 20%만 뭐 살아남거나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탁하는 입장에서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글만 보고 좋아했던 평론가한테 전화하면 이제 저는 평론 안 씁니다 이런 답 통화한 적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작년서부터 제가 나이가 좀 바뀌니까 주변에 그런 많이 앞자리가 잔악으로 뒷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뒷자리가 바뀌고 몸 상태도 좀 달라지고 더 건강해지고 네, 더 건강해지는 와중인지 액땜하는지 대상포진도 걸리고 나도 대상포진 와 지옥이었어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주변 선배들한테 작년 여름서부터 그걸 많이 물었어요. 등단 20년 차 이상 50대 이상 소설가들 중에서 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다들 어디 교수하시나 뭐 하시나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옛날에 지금 그거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막 연예인들 한 20-30명 나오는 예능 보면 다들 한 시대에 풍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냥 어르신들 같아 보이지만 대단했던 분들이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디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설가들도 50대 이상 소설가들 다 한 시대 풍미했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근거를 계속 쓴 작가는 어디 있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평론가들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학위를 계속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 저거 이제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양어선 타시는 분 소설가 중에 한 분은 원양어선을 타시는 대부분 평론가들은 어쨌거나 학위 과정 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위 젊으신 평론가들은 이제 학위 끝날 때까지 계속 있다가 학위 끝나고도 평론 쓰다가 대부분 현장 평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디 학교에 취직을 했다. 그럼 그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안 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평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실적 커리어니까. 네. 항상 평론가들에겐 그게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건 학교에서 평론글도 좀 저기를 좀 실적으로 인정해줘라라는 게 이제 제일 현실적인 요구인데 그건 이제 평론가들의 직업적인 요구인 거고 저는 평론 봤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정도는 시인 소설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요것도 좀 궁금한데 사실 이게 좀 해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소설가들은 어쨌든 책을 내면 이거 내게 있다라는 마음을 안고 절필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있지라고 부여잡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평론가들은 종종 허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아보면 완성된 한 책이 아닌 느낌은 있죠. 항상 평론집은. 그래서 의무적으로 묶어서 묶지만 내가 하나의 기획으로 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단편집은 물론 하나하나 다른 마음으로 썼더라고 하더라도 관통하는 뭐가 있으니까. 근데 평론집은 그게 힘들죠. 그래도 연결고리는 희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다른 주제의 글을 써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지점에 있는 생각들은 연동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연동이 되고 그게 젠더 이슈건 아니면 뭐 기술 이슈건 결국은 비슷한 점에서 자기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집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집도 하나의 큰 얼개를 갖고 쓰는 거잖아요. 평론은 좀 조각조각 흩어진 보이긴 한데 그 누더기에도 문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의미가 있죠. 지적 범주라는 건 또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어차피 나오기는 이제 초점화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럼 출판사에서 선택받은 글 이외에 좀 더 독립적인 책을 내는 게 보통 평론가들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연구서가 예. 되죠. 또 다른 구분이 되죠. 관심가 있는 책도 따로 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럼 약간 연구와 평론은 이 단어 자체로도 그렇고 내면에서도 분리하는 것 같아요. 연구 활동과 평론 활동은 분리를 해야 일단 내 현재 위치에서 그걸 또 그 두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근데 거거든요. 또 정말 이제 또 몇 분 좋은 평론가 중에서는 본인 평론을 또 어떤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으로 지금 분리되잖아요. 저도 분리되지 생각합니다.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좋은 평론가가 아니어서 그렇지 생각을 해요. 못 따라가서 그렇지. 또 실제로 글을 보면 아 평론 하나가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 시와 소설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그냥 작품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론집의 이름과 달리 하나의 더 작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해설을 썼는데 뭐 이렇게 부럽고, 네. 세일즈 포인트라도 출판사가 잡아서 저는 생각 못했는데 어떤 구절을 잡아줬을 땐 그래 뭐 좀 그래도 좋은 도움이 되는 글을 썼나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죠. 네. 어쩌나 뭐 항상 평론계에서는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긴장했습니다. 리뷰형의 비평들 그러니까 뭐 흔히 줄여서 비평이라는 비판과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뭐 출판 시장이 뭐 우리나라는 뭐 평론가가 뭐 따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거대하게 얽혀 있는 문제지만 뭐 결국은 시인이나 소설가들도 항상 큰 사회적 이슈와 연결돼서 호명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혹시 혼자 돌파해야 되잖아요. 글쓰기라는 것의 특징이자 어려움. 평론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또 사실 혼자 돌파해 다 리뷰형 평론으로 다 재편돼서 그냥 리뷰형을 써야 되고 줄서 비평 평론 쓰는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겠죠. 큰 게 얽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다른 장들처럼 되면 두렵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보면 김평 안 쓰고 별점 매기면서 한 줄 평 하고 있지 이거는 않을까. 영어 평론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전문 평론가들은 평론가란 타이틀 다음에는 사회적인 어떤 담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에세이스트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에세이를 쓰는 평론가들도 최근에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도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뭐 별다른 지금 평론가 다 힘들지만 힘든 게 있다고 하는데 다들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양식에서 한계를 조금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다들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신문의 신간 리뷰 책에 관련된 항목이 그 문화부 기자들이 여러 번 추르륵 묶어가지고 쓰는 거. 그다음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뭐 아침 논단, 아침 햇발 뭐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친구들 작품들 소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랑은 무관한 얘기죠. 네. 친구들을 소개한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좋죠. 좋은데 사적 친구가 들어갈까?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 진짜 좋으니까 공적 친구. 좋은 친구들 두 가지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시집이나 소설 뒤에 해설 말고 평론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은 없어진 것 같아요. 한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일단 없어졌어요. 되게 일찌감치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신문의 연재 소설 없어진 시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신문 연재 소설을 이문열 씨 이런 거 읽었었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럼 하다못해 자기네 신문이 연재하니까 그거에 대한 평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신문사들이. 물론 그때도 뭐 유명한 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명맥상으로도 평론 그런 게 있었고 문화면에도 그분들이 이제 책을 소개하는 본격적인 책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두 개만 살아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문학 전문 기자들도 많이 퇴임들 하시고. 아 진짜요? 예, 이제 많이 예전에 김훈 선생도 그러니까 퇴임 안 될 것 같으니까 퇴임해서 소설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 전문보다는 어떤 문화의 한 측면으로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독립된 장르로서 인정을 받은 시기가 있었는데 위상이 많이 내려. 네, 이제 아무래도 위상은 점점 바뀐다는 느낌. 평론의 역할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웃기기도 하고 뭐 그것도 또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일반 독자들은. 저처럼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평론의 역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또 나눴던 얘기도 같기도 하고 문학이란 주제가 계속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들을 근데 뭐 다 끝나서 갑자기 첨언해서 좀 죄송한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성인이 돼서 경험한 사회로 봤을 때는 지금 다들 평론가가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다들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사건들이 다원적이고 해석하기 힘든 것들이 많고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수집해가지고 해석하고 전달해줄 사람이 필요한 사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쿠팡에는 댓글 달면은 저 쿠팡 파트너스의 일환으로 0.5%고 평론가들도 뭐 평론 파트너스 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에는 상품평 달면 뭐 100원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농담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국 평론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여론의 약간 뭐랄까 조금씩만 왜곡돼도 바로바로 이제 거기까지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사실 모두가 전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각 분야의 평론가라면 만약에 문학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학의 평론가라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고 그 여론과 또 여론이 또 분리할 때는 거기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아픈 기억을 하나 얘기하면서 마칠까요? 네. 저 프레시안 리뷰를 한 2, 3년 동안 쓴 적이 있었어요. 네. 북 리뷰를. 그거 좋은 네. 지면인데요. 이문열 신작이 나왔었어요. 그 이문열 신작 뭐지? 리투아니아 여인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기자가 전화 와서 혹시 이문열 작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네요. 이거를 서평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분도 대단하네요. 진짜 지금 이제 유학 갔다 오셨을 텐데 아마. 신명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문열 책을 제가 90년대까지 다 읽었는데 왜 싫어하게 됐나를 중심으로 쭉 썼어요. 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문사 나쁜 놈들이 그 리뷰를 그때 황선 선생님 여울물 소리가 나왔는데 네. 그거를 더블로 붙여놓은 거예요. 리뷰랑 그래서 같이. 이게 신문 리뷰는 기사를 신문사에서 뽑잖아요. 뭐라고 뽑았냐면 사람들은 왜 황석영을 좋아하는가? 그럼 저는 뭐겠어요? 사람들은 왜 이문열을 싫어하는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리뷰를 제가 2년 3년 동안 썼는데 댓글이 그게 처음 달린 거예요.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너는 무명의 평론가고 이문열 작가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다. 그래 너는 실컷 떠들어라 이런 글을 보고 재밌었던 그게 뭔 의미야? 그 주 주말에 행사에 가서 이문열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평론가로서 악역을 맡은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걸 할 사람들이 평론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아픈 기억이 하나 있긴 한데 또 프레시안입니다. 거기도 많이 나왔는데 2023 내년은 용띠해랍니다. 청룡띠해라네요. 그래서 23년도 잘 살아남은 저희 세 명이 내년에도 또 잘 살아남아서 뭔가 하고 있겠죠? 마지막 한 번씩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소설가 임승훈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네. 아니 이렇게 수다를 떠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나가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 재밌다. 이게 끝날 수 있고 오늘 하루는 푹 살 수 있겠다. 이 정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가 좀 이런 컨셉을 잡고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 보통 우리가 세미나 하면 발제문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막 의식의 흐름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끔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혹시 시청자님 보시다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너그러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 의견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평론가는 저희는 맞고 임승 선생님의 작품은 꼭 읽어주시길. 저한테는 너그러웠으면 좋겠고 이 두 분은 평론가니까 다 감수하실 겁니다. 댓글. 악플은 익숙하더라. 네. 악플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이 두 분에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어때? 완전 잘- 재밌는데. 독자들이 지금 이게 실명이 나와야 된다니까. 실명을 안 하시니까 아니 고소당할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안 했는데 다음에는 한 번 더 먹고 하자. 작품명과 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잘했습니다. 이문희 선생 떠는. 너무 재밌는데? 재밌었지 않았어, 여태까지? 아니 우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긴 아니, 했어요. 일단 오디오가 안 비어. 오디오가 10초가 안 비어. 그니까. 계속. 여기 아톰 취업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가기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 체홉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